들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만들었던 과정, 차단했던 과정들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암호자산 투자 전략 세우기고요. 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친구들이랑 이제 원래 모바일 커머스 쪽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약간 방황하다가 카카오에서 어떻게 이주제가 와서 카카오 회사를 팔게 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팔 때는 카카오가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시총이 막 10조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모아서 아싸 신나서 막 다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돈을 제가 금융기관한테 맡겨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금융기관에 대한 좀 분노로 제가 공부를 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들은 내가 돈을 맡겼더니 잘 못 불려주나, 제가 적지 않은 금액을 맡겼는데,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서 코딩만 했던 사람인데, 이런 분야가 숫자로만 정말 트레이딩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눈을 뜨게 됐고, 이제 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거의 모든 자산을 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 저는 이제 가치 투자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가치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제가 계량하고 계산한 걸로만 무조건 트레이딩해요. 그래서 뭐 자산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ETF라든가 코스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코스닥 변동성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한 걸 다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는 전부 다 헤비틱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량 투자에 좀 미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네. 네, 바로 끝나는 줄 알고. 절대 계획한 건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뭐 이미 설명했으니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 것 같고요. 뭐 낮은 상관성 있다 이제 얘기를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코스닥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개인의 많은 시장이 좀 쉬운 시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자산, 미국 ETF, 뭐 S&P ETF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레이딩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세계에서 글로벌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의 투자 비중이 아주 높은 시장이야말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기관, 뭐 약간 단기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트레이딩하기 되게 좋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 기본적인 전략들도 원래 개인한테 잘 먹히던 전략에서 착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좀 더 어떤 패턴들이나 통계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투자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람들의 거래 기록이라든가 가격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특정 패턴을 찾고 그런 패턴 속이 패턴에 투자자들의 감정을 반영한다고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제 장기보다는 이 특성상 단기적인 타임프레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몇 초에서 며칠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의 본질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센티멘트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뉴스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요. 아까 뉴스 질문하셨는데 저는 뉴스 하나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뉴스를 쓰는 목적은 사실 조회수예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뉴스는 사실은 조회수가 목적이고, 정말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믿으면 사실 풋옵션을 매수해야죠.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게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포지션을 오픈하면서 숏 스퀴징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숏 스퀴징, 뭐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블록체인도 뉴스는 거의 안 보고요. 그냥 가격이랑 데이터랑 통계만 봐요. 다른 거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보긴 하는데, 저렇게 틀리시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봅니다. 저는 왜냐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믿어야지 뭘 더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나, 개인들이 많이 하는 코인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거래량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말부터 아마 올해 초까지 업비트 갖고만 한 것 같은데, 거래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거래량이 시간별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잠을 자고 점심을 먹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거래량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보면 한 1시부터 줄어들어서 새벽 5시쯤 되면 거래량이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가 많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개인들이 많이 참여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과 반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패턴들이 보이죠? 다 잠을 자는구나 이때는 잠을 자다가 또 이때는 출근을 급하게 하셨나봐요. 출근하자마자 일단 확인하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점심시간 됐으니까 한번 좀 확인하고 약간 이런 느낌. 네, 가격들이 좀 튀는 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타임프레임을 아주 길게 잡은 게 아니라서 좀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을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만 갖고 해봤는데 사실 또 거꾸로 했네. 다른 코인을 봐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더리움까지만 하고 생략은 할 건데 뭐 리플을 봐도 똑같고 사실 거의 모든 코인의 거래량 패턴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코인을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을 산다고 하면 언제 살 것 같아요? 아침에 살까요? 아니면 점심에 살까요? 아니면 장 끝날 때 자기 전에 살까요? 1번, 2번, 3번. 3번? 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 점심에는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주식도 똑같아요.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왜 안 하냐면 자기 전에 사는 게 되게 무서워요. 사람들은 오버나잇에 대한 극단적인 그 혐오가 있어요. 왜냐면 자는데 갑자기 내가 자는 사이에 코인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혹은 주식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기 전이나 종가에는 그렇게 매수를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더니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는 종가에 매수하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한 80명은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는 건 아침에 사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예를 내가 출근을 했더니 오늘 퇴근 전까지는 사야지 약간 이러면서 일단 바로 사는 거죠. 바로 사고 보는 거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파는 거는 다 자기 전에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잠 시작하자마자 파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팝니다. 그래서 개인의 참여가 많은 시장은 언제나 약간 이런 패턴들이 있고 이런 패턴을 뭐 있어 보이는 말로는 인트라데이 시즈널리티라고 해요. 인트라데이 시즈널리티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즈널리티는 언제나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반영하는 그런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목요일을 피하죠. 목요일을 왜 피하냐면 선물 옵션 이제 그 만기단을 보통 피합니다. 또 트레이딩할 때. 왜냐하면 그때는 가격이 일반적인 패턴을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백데이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코인을 사는 시간이 장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사고 자기 전에 보통 뭐 이쯤 팔겠죠. 팔기 때문에 초창기에 코인 시장에서는 이걸 반대로만 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죠. 초창기라고 달았죠, 단서를. 이건 데이터는 업비트로 제가 비트코인 데이터로 측정을 한 거고요. 이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기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가격이 0시, 그러니까 밤 12시 기준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평균을 그냥 낸 거거든요. 평균을 내봤더니 밤 0시에서 한 3시쯤에 바닥을 치다가 다들 잘 시간에 바닥을 쳐요. 왜? 다 파니까. 자기 전에 무섭잖아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다 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에 한 9시쯤부터 출근하잖아요. 9시쯤. 그러니까 뭐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8시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9시쯤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해서 바로 사는 거죠, 코인을.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봤더니 3시가 제일 싼데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죠. 심지어 이게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3시에 사서 9시쯤 팔면 평균 2%씩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이충엽 대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미개한 장이었어요. 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뭐 김프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미개한 장이 이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무조건 밤에 무조건 개인들과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다음부터가 더 재밌죠.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까지 제가 2018년 5월까지 보여드렸는데 5월, 6월, 10월, 7월 계속 보시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 모양, 거꾸로 이 모양을 기억하고 계시면 0시에서 10시까지 쫙 올라갔는데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죠. 물론 뭐 여기서 조금 뭐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약간은 있어요. 있는데 더 자세히 보시면 아까는 저희 그림을 좀 더 확대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는 여기 보시면 2%거든요. 2% 단위가 2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일 차이 나는 걸 해봤자 0.3이에요. 여기도 0.1, 0.2, 지금 단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0.15. 이 얘기는 뭐냐? 인트라데이 시즈널리티는 거의 사라졌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사실 이제 트레이딩, 아까 뭐 거래세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보통 이제 슬리피지를 저는 0.2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 0.2, 팔 때 0.2 정도로 보통 백테스트 할 때 슬리피지, 그러니까 슬리피지를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슬리피지 설명드리겠구나. 그러니까 슬리피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코인을 사고 싶으면 그 가격에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A라는 코인을 10,000원에 주고 사려고 했는데 10,000원에 걸려있는 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100개를 살 건데. 그러면 90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머지 90개를 사고 싶으면 호가를 높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호가에 걸려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호가를 그렇게 높여서 사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슬리피지에 대한 설명도 된 것 같고, 슬리피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같은 데서 받는 수수료를 합치면 대략 0.2% 정도, 뭐 이거는 약간 전략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0.2%이기도 하고 0.3%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반영하면 사실 이런 트레이딩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인트라데이 시즈널리티는. 그래서 뭐 이게 왜 없어졌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이미 이게 좀 많이 알려졌다 1번, 그 다음에 2번, 저는 2번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의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에요. 2018년 5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었고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한국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은 아니게 됐다는 것도 저의 생각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들이 어쨌든 있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무엇을 갖고 와도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오르는 놈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그 방향에 따라가는 거고요. 다른 건 역추세 전략이라고 해서 많이 떨어진 놈이 다시 회복하더라. 약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역추세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설명 들으면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두 개는 되게 상반된 얘기잖아요. 하나는 계속 오르는 놈은 계속 오르고 한 놈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상반된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내가 이것을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자산을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놈들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어떤 타임프레임 속에서는 꺾였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뷰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앤트맨의 뷰로 작아져서 퀀텀 렐름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진짜 전 우주적인 그런 크기에서 이 행성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그 타임프레임으로 크기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헤이비트에서 가장 많이, 물론 다른 전략들도 연구 중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변동성 돌파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전략은 아까 얘기했던 전략 중에서는 추세 추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추세 추종 전략인데, 사실은 이제 원래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한 시장에서도 잘 먹혔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래 1980년대에 가장 많이 했고, 이제 요 아저씨가 그 전략으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사람, 레리 윌리엄스라는 아저씨인데, 이분이 이제 1987년도에 트레이딩 월드컵을 우승했죠. 근데 $10,000로 시작해서 $1,000,000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10,000%, 수익률 10,000%를 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일하게 2번 우승한 사람이에요. 이 트레이딩 월드컵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딸도 우승했어요. 딸도 우승했고, 딸은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미셸 윌리엄스라고 더 그레이트 쇼, 뭐죠? 위대한 쇼맨이가 거기서 여주인공이 이 사람 딸이에요. 참 쓸데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전략이 뭐냐면, 네, 시가 기준으로 어제 이제 약간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이제 약간 건너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가 기준으로 어제의 레인지라고 써 있는데 가격 변동폭의 0.5만큼 움직이면 그때 매수를 하고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존재하지만 사실 가상화폐에서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처음에 보여드리는 변동성 돌파는 시가 기준을 0시를 잡고 종가 기준을 이제 24시로 그냥 잡았습니다. 임의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려드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저께 가격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어저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고점도 있을 거고 저점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레인지라고 하고요. 이 레인지를 절반 정도, 이 레인지의 절반만큼 아침에 시작해서 0시에서 시작해서 이 레인지의 절반 이상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그냥 하는 겁니다. 이 가격 지점에서 돌파를 할 때, 돌파 매수라고도 하는데, 돌파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날 0시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얘기하자면 사실 끝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매도도 타임컷이 맞냐, 뭐 트레일링 스탑이 맞냐, 손절 맞냐, 익절이 맞냐, 뭐 얘기는 끝이 없는데 저희 일단 타임컷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요거를 돌려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정도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데이터로만 얘기를 해요. 차트 추천은 비트코인 차트.com에서 가지고 왔고요. 어쨌든 2013년도부터 돌려봤더니 파란색이 존버예요. 존버. 파란색이 갖고 있는 거, 바이홀드를 말하고, 주황색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그게 섹시하진 않죠. 매력적이진 않은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우상향하는 전략으로 바꿔나가는지가 오늘의 사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조미료를 더 넣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래도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략의 특성상 이 전략이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이없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2018년 1월부터 한번 볼까요? 타임프레임 바꿔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중간은 간다는 거죠. 얘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상황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단기 추세가 발생할 때만 매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우상향하지 않아서 1보다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을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장점 속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심폐소생을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장에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거나 단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너네들은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잃는 걸 아주 싫어하고요.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잃어야지, 잃는 거, 그러니까 50%를 잃으면 100% 수익이 나야 복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다는 게 10%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10%도 잃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은 사실상 11%를 번 거랑도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0%를 잃었을 때는 25%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지만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아마 더 뒤에 나올 거고, 첫 번째로 저희가 했었던, 이게 조금씩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는 저희가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나의 시가와 종가로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시부터 25시까지도 해보고, 2시부터 26시까지도 해보고, 3시부터 27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프레임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갔어요. 타임프레임을 이렇게 겹치게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4분할 할 수 있는데, 24분할로 변동성 돌파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24시에 종가 매도를 해버리면 매도를 다 같은 순간에 하거든요. 근데 매도를 다 같은 순간에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매도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일단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 시점도 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매수 매도 시점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이 가장 크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봤더니 그게 이제 24 분할한 게 이제 녹색인데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약간 좋아졌어요. 약간 좋아졌지만 아직도 뭔가 아쉽죠. 아직도 뭔가 아쉽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꾀를 내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꾀를 내보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이즈 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노이즈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약간 머리가 아플까봐 살짝 우려가 되지만, 저희가 아까 여기서 0.5만 곱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0.5가 될 이유는 사실 그냥 경험적인 0.5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스태틱하게 하기보다는 다이나믹하게 값을 바꿨어요. 근데 그 값을 바꾸는 기준은 최근 20일간의 일본 캔들의 이제 노이즈 비율이라고 저희가 정의했는데, 꼬리 길이의 비율이에요. 꼬리 길이가 많다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고가를 찍고 나서 다시 못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꼬리 비율이 길다는 건.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끓는 점을 높이겠다. 끓는 점이라는 건 매수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꼬리가 길면 길수록 가짜 신호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이나믹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평스코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이평스코라는 건 뭐냐면 상승장에 더 돈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상승장에. 그래서 약간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장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정의입니다. 상승장의 정의는 사실 없어요. 상승장은 내가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나뉘어지죠. 되게 주관적인 얘기고, 그래서 뭐 주식에서는 뭐 200일 이평선을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20일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보다 높으냐 아니냐, 이걸 그냥 0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0일로 하기에 너무 극단적인 값들과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 쪼개버렸어요. 3일 이평선, 4일 이평선, 5일 이평선, 6일 이평선 해서 3일 이평선보다 높으면 점수를 주는데 18분의 1점을 줍니다. 0.055점. 그러니까 이게 3부터 20까지가 18개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해가 안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장이면 현재의 가격이 여러 개의 이평선보다 더 높으면 더 베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이 하락장이면 잠깐 상승 신호가 발생해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뭐 사실 이 어떤 수치를 뭐 이걸 얼마큼 넣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만드는데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뭐 이거를 뭐 4일부터 하면 안 되나요? 상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4일부터 해도.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평스코라는 걸 적용을 해서 상승장에 더 베팅을 많이 하고 하락장에 더 베팅을 안 하도록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미처 못 쓴 게 하나 있는데, 변동성이 높아지면 베팅 사이즈를 줄였어요. 변동성이 높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라고 해보죠. 어저께 비트코인이 10% 올랐으면 베팅 사이즈를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베팅 사이즈를.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군집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어제 10% 움직인 건 오늘도 10% 움직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잡주는 오늘도 잡주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는 베팅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왜? 잃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잃기 싫으니까 베팅 사이즈를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돌렸더니 이제는 좀 쓸만해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물론 극단적인 상승장일 때는 바이앤홀드를 이길 수는 없어요. 돌파 전략이 바이앤홀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파 전략은 더 늦게 따라가는 거라서 당연히 그냥 상승하는 게 더 높죠. 다만 바이앤홀드를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걸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넣고.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는 제가 2018년도 3월까지 한 게 비트코인 갖고밖에 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비트코인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좀 다른 코인들도 섞어봤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는 다행히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 뭐 이오스가 3월에 들어왔나? 뭐 이오스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시가총액 5위 코인들, 그래서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을 섞어서 코인도 분산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만 넣어놓기는 좀 저희도 뭐해서 5개 정도 코인으로 분산을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정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게 저기 뭐야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이 파란색인데, 저희는 되게 지지부진하긴 해요. 지지부진하고 사실은 대부분은 하락하는 구간만 있는 것 같아. 잠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 같아 잠깐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 같아 잠깐 상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전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제 아까는 다소 우하향했었지만 요 기본적인 이렇게 우향하는 거에서 우상향하는 전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저희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초기 모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약간씩은 좀 바꿨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애매한 전략이었던 것도 여러 가지 조미료를 치고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 나가면 우상향하는 전략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뭐 특히 이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일반적인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DB 모으는 것도 일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분석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나만의 전략을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매매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써라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뭐 개인도 저는 사실 주식은 제가 다 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개인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개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건 백테스트인데, 백테스트와 실전 간의 괴리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발생하냐? 우리는 가격 데이터만 보고 매수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양이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코인 100개 살려고 했는데 현지 호가에 10개밖에 안 걸렸으니까 나는 뜻하지 않게 코인 10개밖에 못 사고 90개를 더 사기 위해서 호가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슬리피지라고 하고요. 네,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체결을 제가 원래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주문을 넣기 전에 이미 가격이 더 도망간 거야.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눌림목을 기대하며 지정가 매수를 계속 걸어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라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거래소 같지가 않고 거래소를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빗썸이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빗썸. 네. 항상 문제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빗썸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클로즈 패스 했다가 빗썸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론 뭐 다시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빗썸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빗썸도 문제가 많고, 뭐 비트맥스 같은 데도 툭하면 뭐 가격이 변동폭이 커지면 항상 장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상과는 좀 다른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특수성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면 정말 그 거래소 바이 거래소로 다 구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물론 메인은 내가 거래할 거래소가 메인이 돼야 되겠죠.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방식도 당연히 이제 거래소마다 다르고, 뭐 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대부분 거래소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꼬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시계열 데이터 부족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주식 같은 거 사실 데이터, 뭐 한국 주식은 저도 일본 기준으로는 뭐 한 30년치 갖고 있고, 분봉도 저도 10년치를 넘게 갖고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 사실 멀쩡한 코인들 갖고 있어봤자 2년 반?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2013년부터 있긴 하지만 뭐 그때는 사실 또 좀 너무 옛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좀 멀쩡하게 좀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긴 하죠. 똑같다는 건 있고. 그래서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봤고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아니, 매수의 그 시점을 알리는 서비스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매수 매도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API 키를 등록하면 사용자가 API 키를 등록하면 이게 일반 주식 1인이랑 비슷한데 그냥 본인이 직접 매수 매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알림 서비스는 할 수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 초창기에는 완전 기본 변동성 돌파로 알림을 했지만 지금은 알림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루 거래가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림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